초여름 오후 그녀의 고요한 일상 속에 낯선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박진수입니다. 방 보러 왔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초여름 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였다. 김명희는 1층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62살의 명희에게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컸다. 남편 한윤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여전히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명희는 8개 원룸을 세입자들에게 내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운영하던 대성건설 파트너스를 정리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한 선택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경 현관벨이 울렸다. 명희가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패인 주름살을 가지고 있었다. 낡은 체크셔츠에 색바랜 청바지,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박진수입니다. 203호 방 보러 왔다고 했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안내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뒤이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 함께 시작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따라 걸으며 명희는 뒤따라오는 박진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는 듯했다. 203호는 작은 원룸이었다. 방 한 칸에 미니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다. 창문으로는 뒤편 작은 마당과 담장 너머 이웃집 지붕이 보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박진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지는 조금 낡았지만 깨끗했고 바닥 장판도 얼마 전에 새로 갈아놓은 것이었다. 박진수는 창가에서 잠시 멈춰 밖을 내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박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명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박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한 말씀인데 보증금을 3개월 뒤에 넣어도 될까요? 지금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서요. 명희는 잠시 당황했다. 이런 요구는 처음이었다. 보통은 입주할 때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박진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월세는 제때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건 꼭 지키겠습니다. 명희는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집주인으로서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빈 방을 계속 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 남자에게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죠. 박진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명희는 박진수를 유심히 관찰했다. 글씨체는 반듯했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도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만남이 훗날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달 박진수는 약속을 지켰다. 매월 1일이면 어김없이 월세 50만 원을 가져왔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건넸다. 명희는 그의 성실함에 조금 안심했다.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다. 박진수는 조용한 세입자였다. 시끄럽게 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다른 세입자들과도 마찰없이 지냈다. 하지만 세 번째 달 9월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9월 1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박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명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야반도주를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203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빨래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9월 10일 저녁 명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203호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박진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그 모습에서 명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화를 내려고 왔지만 막상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집주인으로서 단호해야 하는데 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지? 명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다. 203호 문 안쪽으로는 희미한 술 냄새가 흘러나왔다. 박진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더욱 구부정해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죄송해요.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부터 명희의 마음은 불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주인으로서의 냉정함과 한 사람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9월 15일 저녁 명희는 1층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203호가 신경 쓰였다. 며칠 전 박진수와의 짧은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 특유의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생전 남편 윤석이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다.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야.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마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월세 수입이 없으면 명희도 생활이 어려워진다. 8개 원룸 중 하나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월세를 받지 못한다면 관리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었다. 9시쯤 되자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다. 명희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무거워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다음 날 오후 명희는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집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명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 2층으로 올라갔다. 203호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 나왔다. 똑똑. 명희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박진수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더욱 초라해져 있었다. 얼굴은 술로 인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입고 있던 티셔츠는 얼룩투성이었고 바지는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듯 보였다. 아, 죄송합니다. 박진수는 명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203호 방안은 어수선했다. 침대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2개와 안주 봉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방에서는 답답한 술 냄새와 함께 생활에 지친 사람의 냄새가 났다.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체념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월급도 3개월째 못 받았습니다. 명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박진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줄은 몰랐다. 그럼 다른 일자리는 찾아보셨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걱정이 섞여 있었다.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이 아니라 마치 이웃을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네요. 박진수의 대답에는 한계와 체념이 묻어났다. 60살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명희도 알 수 있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201호에 사는 박만수가 지나가면서 힐끗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월세 못 내나 보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박만수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명희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집주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박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박진수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그 눈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외로움이었다. 다음 달까지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진수가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희가 입을 열었다. 스스로도 놀라는 말이었다. 집주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박진수에게 차 한 잔을 제안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래에서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명희의 제안에 박진수는 당황스러워했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자신이 집주인과 차를 마실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보였다. 1층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명희가 차를 끓여오는 동안 박진수는 불편한 듯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 아니면 울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진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그였지만 명희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박진수는 원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사람이었다. 젊을 때는 금우정밀이라는 작은 금속 가공업체에서 일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기술도 좋았다. 하지만 40대 후반이 되어서도 결혼하지 못했다. 50살이 되던 해 박진수는 국제 결혼을 결심했다. 주변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린을 만났다. 린은 25살이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격이 착하고 순수해 보였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친척들과 몇 명의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박진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족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린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고 박진수도 그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리는 점점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고 한국 생활에 지쳐가는 것 같았다. 고향에 잠깐 다녀올게. 작년 여름 린이 그렇게 말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이었다. 박진수는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린은 떠나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이 마지막 미소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린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3개월 후 박진수는 베트남으로 직접 갔다. 린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다. 가족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린은 고향에서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한국에서의 5년은 그녀에게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 후 제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진수가 이야기를 마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명희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진수에게서 느꼈던 그 깊은 외로움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하네. 혼자 남겨진 사람. 명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은 사별로 혼자가 되었지만 박진수는 버림받아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추억들, 혼자 남겨진 후에 외로움, 호주로 떠난 딸 수진에 대한 그리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10월 초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다. 명희는 1층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저녁 명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박진수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중이었다. 박진수는 명희를 보자 움찔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이 더욱 거칠어졌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명희는 그를 유심히 보았다. 편의점 봉지 안에는 컵라면과 소주병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제대로 된 식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명희는 마음이 쓰였지만 불편해 보이는 그를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 오후 1층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해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명희는 당황해서 급히 물을 닦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휴대폰을 꺼내 숲길 설비에 전화를 걸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203호에서 내려오는 박진수의 발소리였다. 무슨 일이세요? 박진수가 1층 화장실에서 물을 닦고 있는 명희를 보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과 달리 관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했어요. 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명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또 수리비가 나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제가 좀 볼까요? 예전에 설비일도 했거든요. 박진수의 제안에 명희는 잠시 망설였다. 월세도 밀리고 있는 세입자에게 집 수리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업체를 부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박진수는 곧바로 203호로 올라가서 공구를 가져왔다. 그의 낡은 공구함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스패너, 드라이버, 배관용 도구들까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의 공고함이었다. 박진수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수구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막힌 부분을 찾아가며 차근차근 작업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다. 정말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것 같았다. 명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을 처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윤석도 이렇게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주곤 했다. 30분 정도 지나자 박진수가 일어섰다. 하수구는 완전히 뚫려 있었고 물도 정상적으로 빠지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옷도 약간 더러워져 있었다. 다 됐습니다. 머리카락하고 비누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었네요. 박진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을 완성한 사람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명희는 깜짝 놀랐다. 업체를 부르면 최소 15만 원은 들었을 텐데 박진수가 30분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이었다. 업체 부르면 15만 원은 나왔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명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자꾸 그에게 머물렀다. 땀에 젖은 체크셔츠, 손에 익은 능숙한 동작들. 그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며칠 후 이번에는 2층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멈추기도 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일러 고장은 심각한 문제였다. 명희는 보일러 업체에 전화를 걸어 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하루 이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때 박진수가 2층에서 내려오다가 명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업체에서는 며칠 기다려야 한대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보일러 수리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서요. 박진수는 공구함에서 전용 도구들을 가져왔다. 보일러 점검용 도구들과 가스 관련 안전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먼저 가스 밸브를 차단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 순환 펌프에 문제가 있네요. 베어링이 마모돼서 소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진수가 설명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고 해결 방안도 명확했다. 그는 공구함에서 교체용 부품을 꺼내왔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보일러의 이상한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박진수는 여러 번 작동 테스트를 해보고 안전성까지 점검한 후에야 작업을 마쳤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이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진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명희는 감동했다. 업체를 불렀다면 최소 20만 원은 들었을 작업을 박진수가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전문적인 실력에 놀랐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젊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배관, 전기, 보일러까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죠. 박진수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의 기술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다. 명희는 그동안 박진수를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월세를 밀리는 골치 아픈 세입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박진수는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2층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안전기를 교체해 주었고 1층 부엌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면 즉시 뚫어주었다. 명희는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솜씨에 점점 더 매혹되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집안일을 챙겨주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명희는 박진수가 마당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다. 세입자 중 한 명의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부탁한 것이었다.
석양이 지는 저녁 시간이라 붉은 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성실한 손놀림, 집중하는 뒷모습. 그 모습에 명희의 시선이 자꾸 머물렀다. 참 별걸 다 잘하시네요. 명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에 뭘 이러고 있나? 명희는 자신을 타일렀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녀에게 박진수의 도움은 단순한 도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10월 말 첫서리가 내릴 만큼 날씨가 추워졌다. 명희는 아침마다 마당에 핀 하얀 서리를 보며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2층 원룸들의 보일러 점검도 해야 하고 낡은 수도관들도 얼기 전에 보온 처리를 해야 했다. 하수구 사건 이후 명희와 박진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여전히 월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박진수의 낡은 공구함은 마치 이동하는 공구 창고 같았다. 온갖 종류의 공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전동 공구, 각종 스패너, 배관용 도구들, 전기 관련 기구들까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들이었다. 명희는 이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박진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업체를 부르는 것보다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의 솜씨를 믿을 수 있었다. 박진수 역시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월세를 밀리고 있는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무엇보다 명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명희는 박진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하루 종일 2층 장판을 새로 깔아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오늘 저녁이나 같이 드실래요? 명희의 제안에 박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1층 거실에서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명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맛보는 박진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만 연명하던 그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다. 나이도 비슷했고 두 사람 모두 외로웠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젊은 시절 이야기, 요리에 대한 추억들, 겨울 준비에 대한 계획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명희는 박진수와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박진수는 명희의 따뜻한 관심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정의 온기를 느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거실은 따뜻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기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 명희는 박진수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 몸에 좋은 국물 요리들. 다른 세입자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201호 박만수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205호에 사는 젊은 직장인 최다연은 집주인님이 요즘 부쩍 밝아지셨네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2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박진수와 함께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박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베트남 아내 린에게 버림받은 후 느꼈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명희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든든한 동반자로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다. 다가구 주택 운영의 짐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져 갔다. 11월 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명희는 1층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인 줄 알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급수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명희는 당황했다.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급히 박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203호로 올라갔다. 박진수 씨 죄송한데 물이 안 나와서요. 문을 두드리며 말하자 박진수가 곧바로 나왔다. 그는 공구를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메인 급수관을 확인해 보니 오래된 배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다. 이건 내일 아침에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새 물이 안 나올 거예요. 박진수의 말에 명희는 더욱 난감해졌다.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양치도 못하고 설거지도 할 수 없는 상황. 제 방에는 물이 나오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밤은 위에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진수의 제안에 명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203호 작은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박진수의 방은 예전보다 훨씬 정리되어 있었다. 술병들은 사라졌고 침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안주거리와 소주 한 병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운치 있게 울려 퍼졌다.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된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진수가 술잔 하나를 더 꺼내왔다. 명희도 가끔 술을 마시곤 했지만 이렇게 남자와 단둘이 마시는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다. 작은 잔에 소주가 따라졌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잔을 부딪혔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명희의 젊은 시절 꿈들, 박진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 창밖의 빗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소주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 특별한 분위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져 있었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해온 손이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용기를 내어 그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언제부터였나 싶어요. 서로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기 중에 달콤한 긴장감이 흘렸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나이를 잊고 마치 젊은 연인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외로웠던 지난 시간들,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창밖의 가을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 후 3개월,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봄이 올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 박진수는 더 이상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명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집의 모든 수리와 관리를 자연스럽게 맡으며 그녀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 운영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박진수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이었다. 근처 한빛 그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전기, 배관, 보일러, 에어컨까지 모든 시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의 실력은 관리사무소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한 달 200만 원 정도의 급여였는데 박진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에서 활력이 넘쳤다. 밀린 월세도 조금씩 갚아 나갔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가고 있었다. 명희는 그의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그는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박진수는 이제 1층에서 명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203호는 여전히 그의 공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1층에서 보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명희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들 때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2년 동안 느꼈던 깊은 외로움이 사라졌다. 집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집의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챙겼다. 마당 청소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점검, 전기 관련 문제 해결까지. 심지어 다른 세입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 사항도 그가 해결해주곤 했다. 세입자들도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명희보다 박진수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직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행복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당의 나무들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명희 씨, 이제 정식으로 아래층으로 이사 와도 될까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1층에 있는 더 넓은 방으로 완전히 이사해서 함께 살자는 뜻이었다. 명희는 그의 제안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준비된 일이었다. 좋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에 있는 딸 수진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명희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단다. 명희의 말에 전화 너머 딸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수진은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밝아진 목소리와 표정을 보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수진의 이해하는 반응에 명희는 안도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딸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박진수도 자신의 몇 안 되는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 아내에게 버림받은 후 움츠러들어 있던 그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 주었다. 형,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행복하게 살아. 동생 박진호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간절하고 진실했다. 초봄의 바람이 1층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감나무 가지마다 여린 싹이 돋고 축축하던 흙은 햇살을 머금어 포슬포슬해졌다. 그날 아침 박진수는 203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 오래된 공구와 사진 몇 장 얇아진 겨울 니트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다. 문턱을 넘으며 그는 잠깐 뒤돌아보았다. 외롭던 방이었지만 여기서부터 삶이 다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상자만 정리하면 끝이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천천히 해요. 1층 넓은 방 한쪽에는 커다란 서랍장이 놓였다. 명희는 서랍의 빈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긴 박진수 씨 공구 작은 것들 넣어요. 큰 건 외부 창고에 같이 정리하고. 네. 그리고 월세 밀린 건 다음 달부터 25만 원씩 더 보태서 갚을게요. 딱 6달이면 끝납니다. 무리하지 마요. 아픈 데 없이 꾸준히만.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작은 종이에 생활비 예산을 적었다. 관리비, 식비, 수리비 비상금, 그리고 밀린 월세 상환. 숫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혔고 마지막 줄에는 둘이 함께 사인했다. 그건 계약서도 혼인 서류도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서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 점심 무렵 마당으로 나간 두 사람은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장미는 저기 담장 쪽이 좋겠다. 햇빛이 오래 머물러요. 코스모스는 마당 중앙 가장자리로. 바람 타고 살랑거리면 예쁘죠. 손바닥만 한 모종들이 흙에 자리 잡을 때마다 명희의 표정이 환해졌다. 박진수는 호스를 들고 물줄기를 살살 조절했다. 물방울이 모종잎을 적시고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안심을 주었다. 마치 이 집과 두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듯했다. 오후에는 한빛 그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박 기사님, 다음 주부터 냉방 점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믿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어깨를 쭉 펴고 환하게 웃었다. 명희는 그 미소를 보며 함께 웃었다. 당분간 바쁘겠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바빠야 마음이 불지 않아요. 해질녘 딸 수진과의 화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수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듯 편안한 수트 차림이었다. 엄마 집 많이 정리됐어요? 응, 박진수 씨가 거의 다 했지. 공구가 마술본 같더라. 수진은 화면 너머로 박진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믿고 맡기세요. 조심히 살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도와 기쁨이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명희는 찬물을 올렸다. 따뜻한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보니 낮에 심은 모종들이 어둠 속에서도 모양을 갖추고 서 있었다. 윤석 씨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마라 하셨다면서요. 오늘은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네요. 명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온기가 얹히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주말 세입자들이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넸다. 집주인님, 현관 센서 등 완전 밝아졌어요. 보일러 물소리도 싹 사라졌더라고요. 명희는 미소로 답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다음을 준비하면 됐다. 초저녁 둘은 마당에 작은 벤치를 놓았다. 벤치 아래엔 박진수가 쓰다 남은 나무로 만든 얇은 명패가 달렸다.
봄마루. 누가 봐도 가상의 이름이지만 두 사람은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문득 명희가 말했다. 우리 규칙 하나 만들까요? 어떤? 화내고 싶은 날이 와도 최소한 차 한 잔 마시고 말하자. 뜨거운 말은 시켜서. 박진수는 크게 웃었다. 좋네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그건 반칙 아니야. 반칙이라도 지키겠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해지자 박진수는 얇은 담요를 가져와 명희의 어깨에 살짝 걸쳤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는 이 집을 짓누르던 적막함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들 사이에만 깃드는 평온함이었다. 그날의 마지막 할 일은 현관 옆 작은 우편함을 갈아 끼우는 일이었다. 박진수가 드릴로 나사를 조이고 명희가 새 이름표를 끼웠다. 김명의 박진수. 점 하나, 칸 하나까지 조심스레 맞춘 이름표가 제자리를 찾자 둘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삶의 표지판을 함께 바꿔단 기분이었다. 내일은 무엇부터 할까요? 아침엔 시장 다녀오고 점심엔 장미치즈대 세워요. 오후엔 한빛그린에서 점검. 바쁘네. 바쁘게 살아요. 바쁜 게 좋더라고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는 길, 명희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2년 동안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어둠이 얇아진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집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제 서로의 숨소리, 미약하지만 분명한 두 사람의 리듬이 있었다. 예순을 훌쩍 넘겨서야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늦어서 더 단단했고 조심스러워서 더 오래 갈 것 같았다. 마당의 모종들은 밤새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 그리고 다음 날 햇살이 들면 두 사람은 다시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차를 끓이고 공구를 챙기고 웃고 때로는 다투고 다시 화해하면서 그들의 봄마루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다. 사랑은 늦게 와도 함께할 때 가장 따뜻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중한 생각 나눠주시면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